그녀는 훗날 황제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어느 날 가마를 타고 산책을 나가는데 비가 무지하게 쏟아졌습니다. 황궁까지는 멀고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시종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측천무후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저기 나무가 무척 크구나. 저기로 가서 비를 피하자꾸나. 시종들은 기뻐하며 측천무후를 용수나무로 모셔갔습니다. 측천무후는 비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무 앞에 향을 피우고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른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훗날 제가 잘 된다면 이곳을 극진히 보살필 것입니다. 어느 날 뿌리가 마르고 손님이 주인이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그녀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주나라 황제 측천무후입니다. 측천무후는 과거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천하의 모든 사찰에 용수나무를 심고 받들라. 측천무후는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황제였지만 그 당시 중국의 유교 질서에서 여자가 황제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반대 세력도 만들어질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녀가 황제가 되어야 했던 이유를 납득시킨다면 반대파의 명분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측천무후는 불교를 정치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불교에서 용화수는 미래에 올 부처님, 즉 미륵보살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미륵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 가장 마지막으로 세상에 나타나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구제할 부처입니다. 공예도 말했었지요. 짐은 너희들을 보살피려 내려온 미륵이니라. 짐은 관시법으로 너희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보고 있노라. 그런데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이 미륵보살은 용화수라는 신성한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고 그 나무 아래에서 3번 설법하여 세상의 모든 중생을 구원한다고 전해집니다. 이를 인용하여 측천무후도 용수나무에서 뿌리가 마르고 손님이 주인이 된다는 일화를 만든 것 같습니다. 뿌리가 마르면 당나라가 몰락한다는 뜻이고 손님이 주인이 되리라는 측천무후 자신이 황제가 된다는 예언적 의미였습니다. 정말로 황제가 된 측천무후는 나라의 이름을 당에서 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른바 무주혁명이라고 합니다. 측천무후는 원래 당 고종 이치의 황후였습니다. 남편 사후에는 아들들을 황제로 세워 태우로서 섭정을 했고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섭정에 머무르지 않고 아들인 중종과 예종을 번갈아 퇴위시키며 권력을 장악한 끝에 690년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앞으로 나를 성신황제라 불러라. 그런데 측천무후는 왜 나라 이름을 주라고 했을까요? 주나라는 기원전 11세기에 세워진 중국 고대 왕조 중 가장 오래 유지된 이상적 왕조로 천명과 왕도 정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측천무후는 주 무왕이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정당하게 새 왕조를 세운 사례를 눈여겨보았고 자신이 황제가 되고 나라를 세우는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무시이다. 무왕처럼 나도 하늘의 뜻을 받아 새롭게 나라를 세운 것이다. 비록 여자지만 하늘의 뜻을 받들어 황제가 되었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만약 반대한다면 네가 감히 하늘의 뜻을 어기겠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하늘을 대신하여 너를 처단하겠다. 라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중국은 반란이 참 많은 나라였습니다. 황건적의 난, 홍건적의 난, 알록산의 난, 이자성의 난 등 조선은 대체로 반란이 일어나면 금방 진압이 되었지만 중국에서는 반란이 일어나면 나라가 망하거나 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엄청난 국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황제 입장에서는 외세의 침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반란이었습니다. 측천무후는 불교를 활용하여 반란의 명분을 미리 원천 차단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 덕분인지 측천무후의 치세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과거 제도를 장려하였는데 학연, 지연이 아니라 오직 실력만으로 관리를 뽑았습니다. 귀족 출신이 아닌 서민 출신이나 지방 출신 인재들의 중앙 진출을 허용했습니다. 때문에 특정 당파의 권력이 독점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뽑힌 관리는 약 630여 명, 재상은 11명으로 고조와 태종 때보다 2~3배나 많은 숫자였습니다. 적인 걸 같은 명재상도 이 시기에 활약했습니다. 뽑은 관리도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게 잘 관리했습니다. 조선의 암행어사와 같은 밀찰관을 파견해 감시했습니다.
그들은 부패 관리를 색출하여 백성의 불만을 줄이고 관료 기강을 확립했습니다. 이렇게 실력 있는 관리들이 부정없이 정치하니 나라는 안정되었습니다. 가구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고종 때 가구수가 약 385만 호였던 것이 측천무후 때는 약 600만 호로 거의 2배가량 늘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안정되면 밭일을 많이 하게 되고 밭일을 많이 하면 자식이 늘어날 수밖에요. 여보, 오늘 밤도 화끈하게 봅시다. 이때를 측천무후가 만든 주나라의 태평성대라 하여 무주의 치라 불렸습니다. 측천무후는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칭송했습니다. 그녀도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습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무주의 치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걱정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황제가 되었을 때 나이가 66세. 그 시대 나이로는 매우 고령으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녀가 죽으면 무주의 치는 어찌 될까요? 언제까지 황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 또한 백성을 위해서 최대한 오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도교의 양생술이었습니다. 도교에는 오랜 수명과 불로불사를 추구하는 사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양생술이라는 체계가 발전했습니다. 이 중에는 성을 통한 에너지 교류, 즉 방중술이라는 성적 수련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 사람과의 성관계를 통해 전기를 흡수하며 자신도 젊어지고 건강해진다는 믿음이 존재합니다. 꼭 관계가 아니더라도 그냥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를 흡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결혼 전 신의 여자친구가 한의원 간호사였는데 고령의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퇴근 후에 만나면 녹초가 되어 있어 데이트 중에 집중을 못하고 늘 피곤해했었는데 그래서 그랬나? 고령 환자들을 돌보느라 기를 다 빨려서 그랬나? 현대 과학 기준에서는 근거 없는 소리라고는 하는데 뭐 어쨌든 측천무후는 젊은 남자와의 성생활로 노화 방지와 젊음을 되찾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젊은 남자들을 뽑아야겠지요. 어떻게 뽑았을까요? 연산군은 전국의 미녀를 찾기 위해 채홍사라는 특수 요원을 만들었습니다. 켈체, 붉을홍, 사신사로 붉은 꽃을 채집하는 사신이라는 뜻입니다. 측천무후도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남자로 말입니다. 그것이 공학감이었습니다. 측천무후는 전국의 젊고 잘생긴 남자들을 뽑았습니다. 참가번호 11번 낙양대표 장땡땡입니다. 저는 밤일이라면 밤새도록이 아니고 그 다음날 하루종일도 자신 있습니다. 합격! 측천무후가 특별히 총애했던 남성을 남총이라 불렀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남총은 풍소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풍소보는 상인 출신이었는데 무지하게 잘생겼고 말솜씨도 대단했다 합니다. 밤일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끝나고 나면 측천무후는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얼마나 만족했는지 측천무후는 그에게 설회이라는 이름을 내리고 대장군 관직까지 주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초심이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관리라면 신분 관계없이 오직 실력으로 뽑더니 이때는 단지 밤일 잘한다고 해서 대장군이 됩니다. 측천무후가 70대가 되었을 때는 장씨 형제라는 남총을 총애했습니다. 역시 20대 젊은 나이로 잘생기고 그것도 잘했습니다. 측천무후를 아주 그냥 뿅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측천무후는 크게 기뻐하며 장씨 형제에게도 벼슬과 재물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이러니 궁궐에는 측천무후의 남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측천무후와 하룻밤을 보낸 남자만 3,000명이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초심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나란 일보다는 밤일을 잘해야 출세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이 해설자 양반. 예 폐하. 탕현종은 궁녀만 4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고작 3천 가지고 지랄이냐? 그것이 아니오라. 그저 소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나를 나쁜 여자로 만들기 위한 후대의 풍문일 뿐이다. 그걸 믿냐? 그건 그렇고 넌 내 남총이 될 생각이 없느냐? 그리하면 강남에 건물 하나 사주고 페라리 차도 한 대 뽑아줄 텐데. 접수는 어디로 가서 하면 됩니까?
그건 그렇고 양생술은 정말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자치통감에 따르면 태후는 춘추가 높았지만 주변 사람들조차도 태후가 노쇠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에 좋다는 채식 위주의 절제된 식사를 했으니 불로장생에 대한 그녀의 희망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서태후도 그랬었지요. 젊은 남자와 관계를 하고 좋은 것들을 먹고 그리고 비교적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 탈이 생겼습니다. 그녀가 좋아했던 젊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초심을 잃고 능력 없는 남총들에게 무거운 벼슬을 내렸으니 탈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총들은 측천무후의 권세를 등에 업고 정치에 적극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측천무후도 점점 판단력을 잃어갔는지 70대 이후부터는 밤일만 잘하는 장씨 형제에게 정사를 거의 다 맡겨버렸습니다. 과거 시험도 없이 낙하산으로 꽂힌 장씨 형제들의 명을 들어야 하는 관리들은 또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을까요? 내 말이 곧 폐하의 명이다. 그러니 내일부터 내가 말한 정책을 시행토록 하라. 조정 대신들과 군부는 장씨 형제의 정치 개입과 부정부패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여기저기 불만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측천무후는 이미 노쇠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705년 측천무후가 병석에 누워버렸을 때 재상들은 측천무후의 아들을 앞세워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신령정변입니다. 간악한 장씨 형제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바로 세우자. 이 사건은 중종의 복위와 당나라의 재건을 가져온 중요한 정치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장간지를 중심으로 한 대신 5인방은 군사를 이끌고 측천무후의 침소를 둘러싸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장씨 형제를 체포하고 즉시 처형, 시신을 효소하였습니다. 측천무후는 손쓰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판단하고 황위를 아들 중종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주나라의 꿈은 장씨 형제와 같은 남총들의 국정농단으로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중종이 즉위하면서부터는 주나라가 아닌 다시 당나라가 되었습니다. 권력에서 사실상 쫓겨난 측천무후는 궁궐 내 별실인 상량궁에 머물며 쓸쓸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705년 12월 16일 측천무후는 8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를 황제라 칭하지 말고 측천대성황후로 부르라. 왕황후 소수빛처럼 나로 인해 화를 입은 사람들의 성시와 관직을 복권하라. 그리고 측천무후의 능 앞에는 측천무후의 업적을 기린 거대한 비석이 세워졌는데 어떤 글이 쓰여져 있을까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빈 여백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백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녀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후대에 맡긴다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석이 생긴 것이 측천무후가 그토록 좋아했던 남자의 그것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기분 탓이겠지요. 신이만 물러나옵니다.